자, 25강 학습 목표는 목차로서는 이제 전세권입니다. 전세권도 한 문제 출제가 됩니다. 늘 우리 영입물건 중에 대표 주자죠. 전세권과 관련돼서. 자, 첫 번째 전세권과 임차권을 구별해야 된다. 구별해야 되는 첫 번째 학습 목표를 세우고요. 두 번째 전세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해야 되고, 세 번째 전세권의 소멸 사유를 우리가 숙지해야 되고요. 전세권자의 갱매 청구 요건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25강의 학습 목표는 바로 네 가지 학습 목표를 해서 우리가 반드시 숙지해 두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전세권과 관련돼서 이제 첫 번째,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잡아보죠. 자, 우리가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이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자, 1억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전세권에서 그만 1억에 대해서는 뭡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전세금을 요소로 하죠. 1억은 전세금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제 권리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전세권자가 되고, 이 사람은 뭐예요? 전세권 설정자가 된다. 이게, 자,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자, 이게 잡는 것도 뭡니까? 별로 우리 오랜 기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자꾸 입력을 해요. 자,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그러면 설정이라는 것은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설정이라는 단어는 바로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게 이게 대표적인 설정이라는 의미를 잡았고요. 소유권 이해 권리가 대표적으로 무슨 물건이 있다. 그래서 제한 물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 물건 뒤에는 설정이 붙는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민법 총칙에서는 대표적으로 설정자 성계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 그러면 설정이라는 개념 자체는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파악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갑이 어라한테 권리를 요 전세권을 설정해 줬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가 되고 이 사람은 권리를 가지고 있죠. 전세권자가 됩니다. 자, 이 사람은 전세권자로서 직접 점유한다. 그래서 이 사람을 직접 점유자다. 그래서 직접 점유자. 이 사람은 대표적으로 뭐가 되죠? 바로 간접 점유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 점유자. 그럼 이 사람과 관련돼서는 이 사람은 대표적으로 세입자가 되죠. 그래서 세입자. 그 다음에 이것은 뭡니까? 세입자로서 이분은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뭡니까? 세입자로서 대표적으로 약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약자. 이 사람은 이제 강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갑이 어뢰한테 전세권을 설정할 때 저는 전세권자, 이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고 이 사람은 직접 점유자, 이 사람은 간접 점유자. 갑은 세입자, 주인, 강자, 약자. 이 사람은 소유사가 없죠. 그래서 무슨 점유자가 되죠? 대표적으로 타주 점유자가 된다. 그러면 점유 매개 관계가 바로 뭐다? 전세권을 매개로 해서 이 사람이 직접 점유자, 이 사람은 간접 점유자가 된다라는 거. 이런 의미를 확인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전세권이란 누가 전세권자가 직접 사용 수익하면서 뭘 요소로 전세금 요소로 전세권자가 직접 사용 수익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 전세권이다. 전세권의 개념이 하나 탄생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전세권의 첫 번째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성질입니다. 전세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성질을 가지죠? 대상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럼 부동산에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바로 토지와 건물이 있다. 그렇게 연결되기 시작하죠. 토지와 건물. 자, 뭘 요소로 하죠? 1억을 요소로 하죠. 그래서 전세금을 요소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금을 요소로. 그래서 전세금이 필요적 요소가 되죠. 여기에서 이 전세금은 반드시 기존 채권에 가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채권에 가름할 수 있다. 가름이 가능하다. 가름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질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전세금을 요소로 한다라는 거. 그러면 기존 채권에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잡고요. 자, 전세권은 사용수익이니까 대표적으로 영입물건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입물건성이라는 게 이제 탄생하게 되고요. 이 사람은 약자로서 어떻게 힘을 실어줘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갱매 청구권을 준다고. 그러면 갱매 청구권은 대표적으로 담보물건의 승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담보
물건성이라는 게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세권은 대표적으로 용익 물건성과 담보 물건성을 띠고 있다. 이때 담보 물건성은 결론적으로 말하는 게 경매죠. 그래서 경매 청구권을 하나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 청구권. 그러면 경매는 왜 받아요? 우선 받아서 그래서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다라는 이런 의미로 떨어집니다.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다. 자, 여기와 관련돼서 우선 변제적 효력.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또 확인해 둘 거는 뭐예요? 자, 경매 청구권이 발생하며 우선 변제권이 있으며 여기서 담보 물건의 무슨 성이 떨어진다? 대표적으로 통유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반성, 불가반성, 부정성 다 준용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성질, 전세권의 성질이 하나 탄생하게 되네요. 그래서 성질, 그래서 이제 성질이라는 하나를 테마로 해서 첫 번째 부동산, 두 번째 전세금을 요소로 하고 세 번째는 용익 물건성과 네 번째는 담보 물건성이다. 그러면 성질과 관련돼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뭡니까? 존속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존속기간, 이렇게 이제 설명이 돼야 됩니다. 존속기간에 대해서 약정이 있다. 그러면 약정이 있다고 그런다면, 이 약정 사유와 관련돼서 약정이 있다 그러면 몇 개월? 그래서 이 사람은 최단 존속기간과 최단 존속기간과 존속기간과 최장 존속기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최단기 제한과 최장기 제한이 있다. 그렇게 이제 의미를 가져올 수 있고, 그러면 약정이 없으면 그때는 무슨 통과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소멸 통고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소멸 통고. 소멸된 거는 분명 몇 개월인다? 6개월이다. 그러면 우리 최장 존속 기간에서 그렇게 약정이 있으면 최단과 최장으로 나눠지며 약정이 없다면 그때는 소멸 통고 6개월이라는 의미가 탄생하게 돼요. 자, 경신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법정 경신이 하나 있는데, 자, 법정 경신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좀 법정 경신권은 어디에서 인정되느냐? 법정 경신권은 법정 경신이 탄생하게 되는데, 요 법정 경신은 건물에 한해서 인정이 되고, 요 건물은 최단기 제한이 있습니다. 최단기 1년 제한이 있죠. 그래서 법정 경신 그러면 대표적으로 요거는 187조와 관련돼서 우리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약정이 있다. 그래서 존속기간이라는 의미를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다시 우리가 살펴보지만 우리가 이제 뭐예요? 자, 설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성질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확인해 놓고 1. 부동산, 토지와 건물, 그다음 두 번째 전세금 요소, 기존 채권에 가름할 수 있고요. 용익 물건성과 담보 물건성이 있다. 자, 대표적으로 그러면 요 이제 의미 요거 한번 확인해 둬야 됩니다. 주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확인을 해 두시고, 자, 대표적으로 전세권의 법적 성질이 나오죠. 용익 물건성. 전세권을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는 것을 본체로 하는 용익 물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용익 물건성을 가지고 있고, 담보 물건성. 전세권자에게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므로 전세권은 용익 물건성의 담보 물건의 성질을 가진다. 그래서 아까 대표적으로 저 3번 용익 물건성과 담보 물건성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세권의 성질은 일단은 용익 물건과 담보 물건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성격이 우리가 법적 성질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성질과 관련돼서 이렇게 우리 한번 또 지어보죠.
자,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래서 약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약정이 있으면 최단 존속기간, 최장, 최단 1년, 최장기 존속기간은 10년입니다. 아마 우리 건물에 대해서 경신과 법정경신은 법정경신에 대해서는 건물에 하나에서 인정되며 최단기 1년이 있다. 약정이 없는 데는 소멸통고, 6월의 소멸통고 기간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존속기간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 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법적 성질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세 번째 효력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봅시다. 자, 전세권의 효력, 어떤 측면의 효력을 담고 있느냐. 그래서 효력. 자, 그러면 전세권자의 전세권자의 권리자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가? 전세권자의 권리는 어떻게 될 건가? 그러면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개 살펴보죠. 바로서 대표적으로 전세권자는 사용수익권이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용수익권이 하나 탄생하게 돼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전세권자, 전세금 정감 청구권이 있다라는 거죠. 전세금 정감 청구권 탄생하게 됩니다. 청구권이 탄생하게 되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물권적 청구권이 하나 탄생하게 되죠. 물권적 청구권. 자, 물권적 청구권과 관련돼서는 몇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죠. 우리 많이 했죠. 이제 첫째 따서 반환 청구, 그 다음에 예방 청구, 그 다음에 제거 청구에 대해서 우리가 했죠. 그래서 우리 권리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사용수익권과 유익비 상환 청구권과 전세금 정감 청구권과 대표적으로 물권적 청구권, 반환, 예방, 제거 청구권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권리자의 의무가 있죠. 권리자의 의무가 탄생하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무자는 뭐예요? 대표적으로 자, 대표적으로 유지 수선 의무가 발생합니다. 수선 의무가 발생하죠. 자, 유지 수선 의무가 발생한다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생기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 둘 거는 대표적으로 손해배상 문제도 우리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손해배상의 의무가 탄생하게 됩니다. 의무가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없다.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대표적으로 보존 비용이 되고, 이익비는 대표적으로 무슨 비용이 되죠? 계량 비용이 됩니다. 자, 통상 우리 이익비 상환 청구는 발생하지만 필요비 상환권은 발생할 수 없다. 효력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 측면에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세권에 있어서 소멸 효과. 소멸 효과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와 관련돼서는 우리 전세권에 대해서 포인트니까 별표 3개 넣고, 전세권은 매년 출제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자, 소멸 효과에 대해서 첫 번째, 전세권자의 부속물 수거권, 원상 회복 의무가 발생한다라는 거 하나 확인해 두셔야 되고, 두 번째,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 있어요. 그래서 전세금 반환 청구권자의 의무자가 되며,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항변과 연결이 되기 시작하고, 전세권자의 경매 청구권과 우선 변제권, 이거와 관련돼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전세권은 대표적으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담보 물권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익비 상환 청구권, 아까 말씀드렸던 전세권 소멸 효과에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 이제 소멸과 관련돼서 우리가 정리해 둘 거. 그래서 소멸, 자주 출제래.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소멸. 그러면 소멸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소멸 사유를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죠. 소멸, 어떤 사유일 때 소멸하게 되는가? 소멸 사유. 일단 소멸 사유는 자, 세 가지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멸 청구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소멸 청구.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소멸 통고에 대해서 소멸 통고. 그래서 소멸 통고. 대표적으로 이제 부동산 멸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동산 멸실에 대해서
자, 그렇다면 소멸 청구, 소멸 통고, 부동산의 멸실 요 세 가지 측면에서 소멸 사유가 발생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멸 효과는 어떻게 될 건가? 효과는 자, 첫 번째 여기 동시이행 항변권이 발생한다. 그래서 동시이행이라는 게 탄생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또 하나 발생하는 게 뭐예요? 경매 청구권이 발생한다. 그래서 경매 청구권.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하나 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요 소멸 효과를 다시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봤는데 소멸 사유, 소멸 청구, 소멸 통고, 부동산 멸실 효과에 대해서는 동시이행, 경매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발생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소멸에 대해서 요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 둘, 셋, 네 가지 측면이네요. 그러면 소멸 전세권의 소멸 효과와 관련돼서 반드시 다시 한번 숙지하죠. 전세권자의 부속물, 주거권, 언상 회복 의무, 전세권 반환 청구,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부속물 매수 청구, 이익비 상환 청구,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없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몇 개의 전세권과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확인해 둘 거. 자, 전세권 이렇게 이제 한번 우리가 잡아주자고요. 첫 번째, 그러면 자, 이중 전세권 어때요? 이중 전세권 가능 불가능? 자, 전세권 외에 전세권은 설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중 전세권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를 하나 확인해 두셔야 되고, 자, 두 번째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자, 이중 전세권과 전전세권은 어떻게 될 건가라는 걸 확인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중 전세권과 전전세권은 같다, 다르다. 그러면 이 전전세권은 가능하죠. 이 전세권과 관련돼서 전세권과 그러면 자, 전전세권과 관련돼서 비교한다면 어디가? 요 범위보다 클 수는 없죠. 같은지. 그러면 전세권과 전전세권의 차이는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억해 둬야 돼요. 자, 여기에 소멸하면 당연히 이게 소멸하게 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전세권과 전전세권의 관계. 또 여기에서 의미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둘 거는 우리 대리와 복대리를 우리가 잡아봤습니다. 자, 복대리. 그러면 대리와 복대리의 관계도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 논리로 똑같이 의미를 확인해 달라는 거. 그러면 이중 전세권과 전전세권은 같다, 다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 전세권은 무슨 물건이죠? 영유물건이죠. 영유물건과 관련돼서 우리 지분에 대해서는 설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 지분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뭡니까? 바로 권리의 일부가 돼요. 그래서 권리의 일부에 대해서는 설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 그러면 전세권과 친하지 않는 것. 일단 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네 번째 303조 단세법은 농지에 대해서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지와 관련돼서도 X고, 다섯 번째 하천과 관련돼서 하천법상의 하천도 등기 능력에 있으나 하천 전세권에 대해서 하천의 전세권은 설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러면 이런 의미를 우리가 머릿속에 팍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중 전세권 X, 그 다음에 지분 X고, 농지가 나오면 X고, 전세권에 대해서 하천이 나오면 X다. 그래서 전세권의 이런 측면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기본서를 읽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우리가 한번 더 확인을 해보자고요. 자, 전세권에 대해서 전세권에 있네요. 서설과 관련돼서 1번에 전세권의 의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의. 자,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부동산을 형태에 조차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보다 전세권의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여기 1항에서 303조 1항에서 뭘 찾아야 돼?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다. 영입물건성과 담보물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번에 2항의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법적 성질이라는 게 나와요. 가로 2번에 자, 동그라미 1번에 영입물건성이 있고 동그라미 2번에 담보물건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세권자에게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므로 전세권은 영입물건성 외에 담보물건의 성질도 가진다. 그래서 전세권의 담보물건 하라는 의미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전세권 취득. 그렇다면 취득 사유로서 전세권 설정 합의 플러스 전세권 설정 합의 플러스 등기를 갖춰야죠. 그래서 취득 사유는 당사자 간의 전세권 설정 계약과 등기에서 취득한다라는 거 의미를 우리가 잡아두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잡아둘 거는 또 하나 이런 의미를 하나 확인해 두시죠. 자, 우리가 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암기를 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현대가. 공부가 된 사람은 이제 현대가의 의미를 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계보, 그래서 현대계보. 현대가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대표적으로 우리 공동신청, 공동소유와 관련돼서 분할과 관련돼서 원칙은 뭡니까? 자, 현물 분할이죠. 아니면 뭐예요? 원칙은 현물 분할, 그 다음에 대금 분할, 그 다음에 가격 배상이 된다고 그래서 순서대로 현대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현대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오라고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이거는 여물계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물계약. 여물계약이라는 것은 우리 눈 뜨고 외우라고 그랬어요. 계약입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일종의 뭡니까? 이거는 합의예요. 합의. 자, 물건을 요하는 거. 그래서 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거. 그래서 이게 무슨 계약이에요? 여물계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권계약, 보증권계약. 그러면 결론적으로 현대계보. 대표적으로 여물계약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전세권 설정계약은 약정된 전세금을 수수함으로 성립하는 무슨 계약이다? 여물계약이다. 이 의미를 하나 꼭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전세금 수수 요건은 여물계약이라는 거. 대표적으로 여물계약 그러면 현대계보 요거 한번 암기해 두라고 그랬습니다. 자, 전세권의 목적물은 아까 타인의 토지와 건물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토지와 건물은 결론적으로 부동산이라고 그랬어요. 토지의 일부도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있으나 농경지는 제외된다라는 거. 그러면 자, 부동산 일부도 가능하나 지분, 권리의 일부에 대해서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농지, 부동산 일부 가능하고 권리 일부는 불가능하고 부동산 일부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권리 일부는 불가능. 권리 일부를 뭐라고 그랬어요? 지분, 농지 X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전세권의 목적물과 관련돼서 그 의미 하나 확인해 두시면 되고요. 가로 3번의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의 승립 요소이며 전세 금액은 등기해야 된다. 그래서 전세금에 있어서 전세권의 전세금은 기록할 수 있다. 이러면 X예요. 기록하여야 한다.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거와 관련돼서 돈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뭐예요? 요거는 원칙이라고 그랬죠. A적 측면이 있긴 하겠지만 이 돈에 대해서는 소송의 씨앗이 돼. 그래서 소송의 씨앗은 잘라버려야 돼요. 그러면 전세권에 있어서 전세권에서 돈, 전세금은 기록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된다. 임차권의 돈, 차임이죠. 그래서 차임, 기록하여야 된다. 그럼 지상권의 지료는 자, 이거는 필요 요소가 아니죠. 지상권은 임의적 기록 사항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전세금, 차임 이런 것들은 우리 등기할 때 있어서 반드시 기록할 뭐예요? 필요적 기록 사항이다. 그래서 1번과 관련돼서 연결되기 시작하고요. 전세금을 소용하는 대가로서 차임은 전세금의 이자로 충당한다. 전세금의 승질은 사용 대가로 승질, 전세금의 기책사유로 난 손해를 담보하는 보증금으로서의 승질, 신용수수의 수담으로서의 승질을 가진다. 3번 체크해놓고요. 자, 4번과 관련돼서 전세금이 목적 부동산에 관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으로 변동을 해서 상당하지 아니할 때 당사자는 장래에 대해서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사정 변경의 원칙이 되겠죠. 그래서 특히 1번 동그라미 3번에 대해서 1, 3 요거는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3번을 우리가 보시죠. 자,
3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전세권의 존속기간. 존속기간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최단기 제한과 최장기 제한이 있다고 그랬죠. 최단기는 뭡니까? 1년, 최장기는 10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당사자 약정이 있는 경우 312조. 자, 1항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 약정 기간이 10년을 넘을 때 이를 10년으로 단축하며 전세권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년 미만으로 정할 때 이를 1년으로 한다. 그래서 요거는 최단기 제한으로서 거기 2항의 건물의 포인트를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건물. 자, 3항의 전세권의 설정은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하려부터 10년을 넘지 못하며 자,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해서 갱신 거절의 통지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 뜻을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기간이 만료될 때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그래서 약정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그래서 그 의미를 잡아두시고 자, 계약갱신과 관련돼서 특히 동그라미 2번에 법정갱신, 리언에 대해서는 건물이라는 포인트를 하나 딱 잡아놔요. 건물에 대해서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자, 당사자 약정이 없는 거 313조 전세권의 소멸통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할 때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서 전세권 소멸을 통과할 수 있고 그 상대방이 통과를 받아놨다가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자, 4번은 이제 전세권의 효력. 우리가 봤죠. 대표적으로 전세권자의 사용수익권이 있고요. 자, 그래서 사용수익권.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자,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그 측면에서는 우리가 한번 읽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법정지상권이 탄생하고 그 다음에 3번에 전세권자의 유지수선 의무가 발생해요. 그럼 결론적으로 전세권자의 유지수선 의무와 관련돼서는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비 상환 청구권과 관련돼서 특히 기억을 우리가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자, 전세권자는 목적물이 유지 수선 의무를 지기 때문에 필요비 상환권을 청구할 수 없다. 자, 따라서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방해하지 않은 소극적인 임용 의무를 진다. 그래서 기업과 이혼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4번의 상린관계의 규정의 준용. 우리가 대표적으로 319조에 우리 전세권은 상린관계를 준용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상린관계의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측면에서 자, 이번에 이제 물권적 청구권 또 하나 발생하죠. 전세권을 침해하는 경우 전세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환 청구권과 제거 청구권과 예방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3번에 전세권의 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처분의 자유 및 제한. 여기에서 306조와 관련돼서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를 제공할 수 있고 존속기간 내에서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할 때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우리 306조는 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지상권과 관련돼서 대표적인 차이점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분의 자유 및 제한 이렇게 연결되고요. 동그라미 2번에 전세권의 양도, 담보 제공, 전전세, 전전세권의 양도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중 전세권과 전전세권은 같다, 다르다. 그래서 기억에 전세권의 양도 이렇게 나와 있죠.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 행위에 대해서 금지하지 않는 한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자유로 양도할 수 있다. 그래서 양수인의 권리 의무 관계 요 의미가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자, 전전세에 관한 심화 과정. 이거는 기본 원리가 뭡니까? 요 정도 의미만 잡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전세와 관련돼서 전전세는 요 범위를 넘을 수가 없다는 것만 확인해 두시면 돼요. 자, 요 범위 전세권과 같거나 같다. 그래서 작거나 같다라는 것만 확인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전전세권과 전전세권의 차이. 자, 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전이라는 것과 복이라
전세권이라는 것은 다음으로 넘긴다라는 의미를 잡아두라고 그랬죠. 자, 전세권을 다음으로 넘기면 전세. 대리를 다음으로 넘기면 복대리가 되겠죠. 자, 임차권을 다음으로 넘기면 전대차가 됩니다. 그래서 전전세권과 관련돼서 여기에서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자꾸 헷갈리면 안 돼요. 이중전세권하고 이중전세권과 전전세권은 다르다라는 의미 정도는 반드시 확인해 둬야 돼요. 그럼 전전세권은 가능, 불가능, 가능. 이중전세권은 불가능입니다. 그러면 이중전세권은 왜 불가능하느냐? 전세권 외에 전세권은 설정할 수 없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배타적인 용익물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배타적인 용익물건이다. 자, 배타적인 용익물건이기 때문에 이중전세권은 불가능하고요. 이거는 등기법과 관련돼서는 후등기 저지력으로 연결되기 시작한다라는 거. 그래서 후등기 저지력상 안 된다는. 이거는 우리 공시법령과 관련돼서 관점이고 배타적인 용익물건은 우리 민법적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측면에서 이 전전세권과 이중전세권은 같다, 다르다. 그러면 전전세에 관한 심화 과정, 그거는 꼭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기 5번의 전세권의 소멸과 관련돼서 소멸 사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우리 물건의 소멸 사유 대표적으로 저당권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든지 만료기간, 소멸시효, 혼동, 경매, 토지수용 전세권에 우선하는 저당권 등에 의해서 소멸하게 된다. 특수 소멸원인 자, 전세권 설정자의 소멸 통고. 자, 전세권자의 청구에 의사표시가 도달되는 즉시 전세권은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의 소멸 청구. 그 다음 리언의 전세권의 소멸 통고라는 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돼서 목적 부동산의 멸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바로 2번에 전세권의 소멸 효과. 그래서 첫 번째 전세권자의 부속물 수거권.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아까 정리해놨던 게 이거네요. 전세권자의 부속물 매수, 부속물 수거권, 원상 회복 의무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 반환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자, 전세권 반환 청구권의 청구의 의무자, 그 다음에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효과가 사유가 이렇게 발생하죠. 자, 그렇다면 전세권자의 경매 청구권과 우선 변제권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바로 이번에 전세권 소멸 효과 자세히 우리가 설명해 놨습니다. 내용과 관련돼서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그 다음에 전세권과 경매와 관련된 판례들이 몇 개 있고요. 정리해놨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탄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관련해서 민법 316조 원상회복 의무와 매수 청구권 1항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 만료로 인해서 소멸할 때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원상을 회복해야 되며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세권 설정자가 그 부속 건물을 매수할 때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그래서 1항과 관련돼서 자, 전항의 경우 부속 건물이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포인트죠. 부속시킨 경우는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부속 물건이 전세권 설정자로 매수한 것일 때도 또한 같다. 그래서 316조 원상회복 의무와 매수 청구권 이거 한번 꼭 체크해서 1항과 2항은 점검해 둘 필요가 있어요. 4번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 310조 전세권자의 상환 청구권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계량 유익비라는 거죠.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해서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해서 소유자의 선택에 쫓아 그 지출이나 증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현황의 경우 법원은 소유자 청구에서 상당한 상환 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세권 소멸효과와 관련돼서 대체적으로 요거는 잘 해놔야 됩니다. 전세권자의 부속물 수거권 반드시 한개해놔야 돼요. 전세권 반환 청구권에서 전세권 반환 청구권자의 의무자가 누군가,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전세권자의 경매 청구권과 우선 변제권, 대표적으로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익비 상환 청구권, 전세권의 소멸 효과는 바로 우리가 전세권의 포인트가 된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된다는 거 부탁해요.
자, 25강에서 학습 목표가 바로 이거였죠. 전세권과 임차권. 여기에서 이제 구분을 둔다면 전세권은 요거는 뭐죠? 대표적으로 요거는 물건이 됩니다. 물건이 되고요. 임차권은 대표적으로 뭐예요? 채권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물건으로서 대표적으로 요거는 등기를 된 전제 조건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표적으로 전세금을 요소로 합니다. 채권의 경우에서는 대표적으로 요거는 차임을 요소로 하겠죠. 그래서 전세권에 있어서 전세금을 요소로 하고 임차권은 차임이 요소로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요 전세권은 물건이요. 임차권은 채권이라는 거. 대표적으로 전세권과 임차권을 구별해야 되고 전세권자의 권리 의무, 권리와 의무 우리 암기가 됐었죠. 전세권의 소멸 사유를 숙지한다. 요 두 가지 측면 우리가 마지막 측면에서 우리가 봤고요. 전세권자의 경매 청구 요건은 대표적으로 이런 측면에서 25강 학습 목표를 세워서 전세권을 읽어 나가면 됩니다. 전세권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되니까 대비를 해둬야 됩니다. 자, 우리 24강에서는 뭘 잡았죠? 대표적으로 지역권 한 문제가 출제되고요. 우리 23강에서는 별별 지상권과 관련돼서 지상권, 일반 지상권의 법리하고 법정 지상권과 한서법상의 법정 지상권. 그래서 23강에 대해서도 우리가 출제가 된다고 생각해 주셔야 되고 지역권과 관련돼서 하나, 전세권과 관련돼서 하나. 그러면 23강, 24강, 25강 각각 한 문제가 출제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측면에서 정리해 주시면 전세권도 아무 별탈 없이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